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룰에 역선택 반지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를 두고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던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후보 측과의 갈등이 커질 조짐입니다.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러니까 지난해까지죠. 지난해 초에 당시 윤 총장의 측근 검사가 수사 정보를 활용해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영클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영 의원 두 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성대 기자, 뉴스 썰기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건가요? 난데없이 등장한 그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대통령 중에 한 명이죠. 두테르테. 알겠습니다. 오늘 좀 색다르게 진행한다고요? 예, 좀 색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따 보도록 하고요. 예, 강정 아나운서 영끌 인터뷰는요? 네. 전자발찌를 끊고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의 허점, 그리고 강력범죄자의 비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는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 경선 기획단에 계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중반 넘어가서 약간 숨 돌릴 새가 있습니까? 전혀 없고 오히려 지금 이번 주부터 온라인 투표가 시작이 돼서 이번 주말부터 뭐 충남, 충북, 예. 세종, 대전 이렇게 개표가 부분적으로 개시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손에 땀을 쥐고 긴장해야 예. 되는 이제 시점이 왔죠.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서 슬슬 갈등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남의 일이 제가 아닙니다. 한마디 말씀드리자면은 네. 고생길이 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중간에 보는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가 많죠. 예. 알겠습니다. 첫 주제, 경선 룰 관련된 얘기인데요. 강지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둘러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간의 설전 여전히 뜨겁습니다. 어제 당 선관위가 각 캠프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역선택 방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측과 그럴 필요 없다는 측의 공방이 팽팽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유승민 후보 측의 거센 반발인데요. 유 후보는 오늘 정의원 선관위원장이 기어코 역선택 방지를 도입하려 하는 모양이라며 윤석열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겠다면 사퇴하고 윤석열 캠프로 가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조사 결과를 놓고 좀 보겠습니다. 보수 진영 내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홍준표 후보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한 유승민 후보.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5%로 확 떨어집니다. 역선택을 방지한다고 민주당 지지층을 제외시키면 아예 최종 4인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 후보 입장에선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거죠. 한때는 유승민 후보와 가까웠던 이준석 대표, 계속된 유 후보의 반발에 선관위를 흔들지 말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인사도 제대로 안 한다며 농담처럼 이 대표와의 친분에 선을 그었던 유승민 후보. 두 사람 이러다 정말 인사도 못할 사이가 돼버리는 건 아니겠죠? 예, 첫 주제는 역선택 놓고 이유 갈등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후보인데요. 이준석 대표가 경선 룰을 둘러싼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간의 신경전이 좀 커지자 오늘 진화에 나섰는데 관련 발언을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선관위는 기추인된 경선준비위원회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각자의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서 이 논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내 대선 주자들 간의 내전이 관심이었는데 국민의힘의 내전이 시작됐어요. 일단 뭐 좀 이영 의원님에게 물어보면 네. 오늘 이준석 대표의 저 말은 네. 선관위가 권한이 있다라고 네. 하는데 이제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거에 힘을
주고 있다,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어쨌든 선관위에 힘을 실어주고 그럼 역선택 방지 조항도 넣으려면 넣어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오늘 보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해서도 지금 후보자별로 거의 반반 나눠지고 있고요. 하태경 의원님이 이제 중재에 나서신 게 그러면 양쪽의 의견을 좀 종합을 해서 평균치 값으로 좀 해보는 건 어떠냐 뭐 이런 의견도 내셨거든요. 평균치 값으로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100은 아니고 뭐 이쪽 의견을 반 받아들이고 이쪽 의견을 뭐 반을 받아들여서 한번 포뮬라를 만들어 보자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죠. 조사 2개를 해서 하나는 역선택 방지를 하고 하나는 하지 않고 해서 뭐 평균값을 내자 이런 얘기군요. 네네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원래는 이 경준위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로 보낸 것이 최고위 의결을 한 것이니까 못 건드린다. 예. 라는 쪽이 있고요. 원래 그거 자체가 월권이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이 지금 팽배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르마를 오늘 확실히 탄 게 선관위원장 모셨을 때부터 그냥 있는 것을 그대로 따르라고는 모셔온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 재량권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검토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이게 정당마다 사실 당규가 조금씩은 다르긴 한데 네. 기본적인 골격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이제 기구의 어떤 권한 같은 것도 비슷한데 사실은 저희 당 같은 경우에도 당규상의 선관위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최고위가 그거를 뒤집을 수는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당규상 그건 선관위의 권한 사항이기 권한이죠. 때문에 최고위는 또 별도의 조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경선준비위원회가 결정했던 것을 최고위원회가 뭐 추인이든 승인이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거관리의 어떤 룰 세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일인 것 같고 사실은 이제 경선을 앞두고 룰 조그만하게 뭐 워딩 하나 바꾸는 거 아주 예민하죠. 가지고도 너무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20대 대선을 위한 특별 당규를 2020년 8월에 미리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이제 이해찬 대표 시절이었는데 당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었고 대선 출마가 유력했던 이제 이낙연 후보가 그 당시에 당대표 출마 예정이었기 때문에 대선 출마할 사람이 당대표가 되어서 특별당국을 만들면은 공정성에 시비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1년보다 훨씬 전에 그걸 이제 미리 만들어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미리 룰 세팅을 했으면은 그렇죠. 임박해서 논란이 없었을 텐데. 그랬으면은 이제 논란이 좀 덜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양쪽의 얘기가 나름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한쪽에서는 어떤 논리냐면 역선택 방지 조항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서는 어차피 대통령은 전 국민이 뽑는 거지 확장성. 당원이 뽑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배경에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민심과 당심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심 100%로 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뽑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다른 쪽 의견은 민심과 당심이 큰 차이가 없을 뿐더러 최근에 뭐 명망 있는 연구소에서 어떤 조사가 나왔냐면 작년부터요 민주당 지지자랑 국민의힘 지지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보수랑 진보 지지자들이 항상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를 치르면 저 가운데에 있는 유권자를 내 편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자기 선거하기를 되게 바빴는데요. 2020년 작년부터요 겹치는 데가 없게 나와요. 그래서 저도 그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차피 여기 뽑고 여기는 어차피 여기 뽑는 거예요. 말씀이 중간층, 중도층이 확 줄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보니까. 이제 지난 4월 7일 재보궐선거 때 보면은 국민의힘 경선 서울시장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이제 국민의힘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닌 분들이 오세훈 후보를 많이 선택해서 당선이 됐고 그 이제 사후적으로 국민의힘 측에서 평가할 때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를 이제 선택할 수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 결과나 뭐 이런 네. 것들은 다양할 수 있는데 실제로 뭐 그런 가능성은 다들 있다고 보는 아니 것 그래서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가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왜 이때까지 안 했는데 지금 해야 돼요라는 논리가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금 만약에 선관위 선에서 조정이 되면은 바람직한데요. 이게 끝까지 첨예하면 지금 선관위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관련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다음에 후보자들까지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공론화 자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근데 있어요. 이게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 넣는지 여부는 진짜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할 때 서울시장 경선 당시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었는데 민주당의 지금 대통령 예비 경선에서는 여론조사가 일부 들어갔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네. 그리고 지금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가 역선택 방지 조항 넣으면 안 되고 모든 국민에게 다 투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분들도 사실 유승민 후보가 2017년 바른정당 대선 경선할 때 이 역선택 넣어야 된다, 방지 조항 넣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셨었고 홍준표 후보도 이제 2018년에 자유한국당 당대표 하실 때 역선택 방지 규정을 당헌에 도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되게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정무적인 정치적인 그런 판단의 문제인 것 서로의 같아요. 유불리로 하는 건데요. 실제 오늘 여론조사 발표된 걸 보면 네. 앞서 이제 강정 아나운서가 브리핑할 때도 좀 나왔었는데 서로 이제 유불리가 명확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MBS가 조사한 발표인데요. 윤석열 전체에서는 보수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후보 순이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이 지지율 차이가 적합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두 자릿수고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확 달라집니다.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5%포인트밖에 안 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본선 2차 컷오프 4명에 들어갈지 어떨지 여부도 애매해질 수가 있기 아니, 때문에 그건 들어가십니다. 사활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홍준표 후보 측도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면 너무 낮으니까 그렇고요. 역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는 확 떨어지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올라가서 이게 역선택 아니냐. 이제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여론조사에 대한 기술들이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어가지고 예. 다양한 예전에는 지지를 하냐 안 하냐만 했는데 이 여러 케이스를 잡아서 지금 지지율을 조사하다 보니까 논란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캠프에도 전 들어가 있지 않는데 선관위 차원에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으면 어떤 안을 만들면 되는데 이게 더 커지면 이걸 가지고 경선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네. 룰 세팅에 대한 부분이 너무 시끄러워지면 지금 선관위원장님이 제시하는 후보자 전원이랑 그다음에 전문가 그룹이랑 다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하자라는 부분은 필요할 수 있을 것 이건 뭐 같아요. 유불리가 명확해서 제가 보다 합의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거세게 반발을 하는. 그렇죠. 지금 뭐 윤석열 후보 측은 역선택 방지를 넣자. 아까 안 넣으니까 이제 확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 측은 이걸 넣으면 안 된다. 중도층 표심이 반영돼야 된다. 확 차이 나잖아요. 그래프에서 보듯이. 아니 근데 야, 도저히 이건 합의할 수 없는. 아니 근데 모여가지고 제가 믿고 싶은 건 뭐냐면 모여가지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조사하고 고민한 흔적이 나왔을 때 100%는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예. 전문성이라는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선관위가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첫 예. 번째 사실은 지금 실험대거든요. 거기에서 또다시 결론이 안 나고 우왕좌왕하면 좀 문제가 될 수 근데 있을 것 사실 같아서. 선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게 그 후보들 입장에서 존중하기 참 어려울 것 같은 게 유승민, 홍준표 그리고 윤석열, 최재형 후보 캠프에 들어가 있는 많은 정치인분들이 선거의 최고 전문가세요. 그렇죠. 각 캠프 입장에서. 어떻게 룰을 세팅하면 누구한테 유리하리라고 하는 거는 그분들한테 너무나 다 답이 있고 논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 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다만 역선택 방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이제 주장에 예. 대해서도 보면 이게 예컨대 뭐 민주당 지지층에서 조직적인 뭐 이 개입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사실 어느 정당에서나 이 룰 세팅 얘기할 때 그런 역선택 뭐 공격 예. 이런 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조직적인 만약에 어떤 개입이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방법이 단순해요. 개입하고 싶으면 그냥 지지정당 없다라고 항상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유승민 후보 측에서 오신환 상황실장이 계속 그 얘기를 하죠. 큰 의미가 방지 없는 조항을 하는 게 그냥 전화 왔을 때 나는 지지정당 지지정당 없어. 없다. 민주당 지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또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논의가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된 적이 없었어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래서 유야무야로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오로지 유불리로 오로지 캠프의 목소리로만 가면 합의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 그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그 전문가 그룹이 갖고 있는 설득력이 얼마냐에 따라서 공정성 시비까지 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떻게 인선될 건지 그 그룹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영 의원님은 저기 이준석 대표랑 좀 가까우시잖아요. 친하시잖아요. 약간 뭐 젊은 그룹. 그 부분에 대해서 젊은 그룹이라고 하시니까 바로 네.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진짜. 젊은 근데 그룹. 원래 이제 네. 초선 의원들하고 같이 네네. 약간 뭐 이런 젊은 그룹을 해서 이준석 네네. 대표와도 친하고 그러는데 네. 지금 유승민 후보 측에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둘 원래 또 이준석, 유승민 가까운 분들이잖아요. 네. 가까운 건 끝났나요? 아니요. 그 일적인 걸로 부딪히면요. 네.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어디 가나 일하는 사람이 욕 제일 많이 먹고요. 일하는 네. 사람들끼리 샤우팅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 당대표 되고 나서 처음에 약간 불안정하게 가는 부분이 있어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도 많았는데 전 지금 같은 경우 어떤 정치적으로 일부러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된다 안 된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선관위가 어느 정도 결론을 낼 때까지 흔들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에 있는 갈등은 일에 관련한 갈등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아니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은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자는데 힘을 실어준 게 아니라 선관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발언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람 관계가 그렇게 금방 바뀌지 않습니다. 이준석 네. 대표가 사실 당대표 뭐 당선되기 전에 여러 차례 나는 유승민 대통령 만들 거다 이렇게 네. 공언을 하시기도 한 분인데 사람 간의 신뢰, 뭐 감정 이런 것들 관계 잘 단절 안 되죠. 하긴 여기서 갑자기 이준석 대표가 원래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었으니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다들 이제 이른바 윤석열, 최재형 후보 측에서는 뭐 봐라, 너 유승민 편이었다. 이 얘기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선관위에다 모든 권한을 주고 당대표로서는 중립적으로 지켜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고 있는 방향성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첫 얘기는 여기 정도 하고요. 지금 오늘 썰픽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서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독한 썰들을 풀어보는 썰픽을 강재원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4위부터 만나보시죠. 누가 후보가 될 상인가? 자, 본격 시동을 건 국민의힘 경선버스. 오늘은 예비 주자들 인터뷰 공개에 앞서서 티저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닌가요?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상 과연 누굴까요? 3위 보겠습니다. 별값이 못값. 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장성들이 잇따라 윤석열 캠프로 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 정부에서 과실이란 과실은 다 따먹었던 분들이 어떤 자리를 바라고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전 장군답지 못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까지 다신 분들이 하는 모습들이 참 쪽팔리다는 생각이 들고요. 속되게 말하면 이 별값이 똥값 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검찰총장 감사원장에 은 별들의 배신이라고 느꼈던 걸까요? 예비역 장성들은 지금이 봉건 시대냐며 비판했습니다. 2위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풍산개. 어제 문 대통령이 SNS에 올린 반려견 마루와 고미의 가족 소식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걸 올린 시점 때문인데요. 보건의료 노조가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마라톤 협상을 벌이는 와중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대통령이 풍산개를 보살피는 사진에 사람보다 개가 먼저냐, 고생하는 의료진도 대통령의 보살핌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1위 보겠습니다. 윤 최측근 여권 고발 사주.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낙연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 말인데요. 오늘 한 언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당시에 윤 총장의 측근이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여권에선 정치 공작, 윤석열 게이트란 말까지 나왔고 이낙연 후보는 국정조사 공수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실제 고발된 것이 없다며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요. 김호수 검찰총장은 의혹에 대해서 감찰부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네, 네 가지의 썰을 강정 아나운서가 소개해 줬는데요. 먼저 이소영 의원님은 어떤 썰을 픽해서 그 촌평을 더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뭐 1위로 픽된 윤 최측근 여권 고발 사주. 예, 뉴스버스 이전에 이제 이른바 줄리욱의 김건희 씨와 네. 통화를 했던 매체인데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작년 4월에 당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범죄 수사 정보 담당관인가요? 네. 수사정보 정책관. 정책관. 네. 예. 나중에 담당관 또 했더라고요. 담당관이 그게 원래 정책관인데 자리죠. 작년 9월에 이제 직제 개편되면서 담당관으로 조금 이렇게 축소된 예, 자리인데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맞습니다. 이제 정책관이 아, 맞고요. 그렇군요. 정책관이 김웅 당시 총선 후보에게 고발장을 줬다. 근데 이 고발장에 들어간 여러 자료들이 수사 정보에 있는 자료들, 뭐 실명이 들어가 있는 판결문이랄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논란이다. 청부 사주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뉴스버스라고 하는 신생 매체인 건데 저도 그 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TV조선에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보도를 끌어냈던 예. 이진동 전 부국장이 나와서 탐사 보도 전문 매체로 만든 거더라고요. 근데 예, 창간하자마자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인이신 김건희 씨 단독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이번에 요 네. 보도를 포함해서 이런 탐사 보도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손모 검사 당시에 그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인데 이 수사정보정책관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이게 대검찰청 사무분장을 보더라도 검찰총장하고 대검차장, 총장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을 직접 보좌하는 기관이에요. 예.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이 무슨 일을 하냐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서 예. 이제 하는 일인 거죠. 근데 이분이 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발장을 다 만들어서 그 뒤에 뭐 윤석열 후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명예훼손, 김건희 씨에 대한 뭐 명예훼손 이런 것들 다 내용을 적어가지고 뭐 피고발인까지 정치인 3명, 뭐 언론인 7명, 뭐 성명 예. 불상자 포함해서 11명에 대해서 고발장을 이제 김웅 의원한테 다른 줬다는 거죠. 뭐 미래통합당 쪽에서 고발장을 제출해 이렇게 줬다는 건데 사실은 검찰은 준사법기관이고 뭐 공정성과 독립성 당연히 중요한 거고 고발장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수사해서 판단하는 기관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거는 태풍의 핵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인 거죠. 예, 오늘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검찰 사유화라고 얘기를 했고 이재명 후보도 강하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면 예. 아니, 검찰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수사권과 여러 가지 권한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네. 거니까요. 아니 저 본회의장에서 제 옆에 윤희숙 의원이고 예. 그 옆에 김웅 의원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주까지 내내 윤희숙 의원이랑 통화하고 물어보고 그랬었는데 이 건 제가 김웅 의원한테 예. 바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이면 정말 큰 문제일 거라고 보는데요. 금주 국회에서 내내 했던 게 가짜뉴스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게 아니라 같이 있었던 민주당 모 의원님께서 이걸 반드시 이 법안을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야 예. 되는 게 유튜브 방송이랑 인터넷 미디어가 가장 가짜뉴스를 많이 생성해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한 곳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 언급한 담당 검사나 김웅 의원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예. 얘기했고요. 조금 전 속보를 보니까 검찰청 내부적으로 감사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김호수 총장이 이제 감찰을 지시했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 손중성 그 수사정보정책 담당관이 지금 정책관이 당시에 지금은 대구고검의 인권보호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와대가 워낙 신뢰하시는 분이 검찰총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 조사를 굉장히 신뢰성 있게 하실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지켜봐야 된다 일단. 네네. 이제 김웅 의원실에서 입장문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도
내가 뭐 그 손준성 검사 뭐 그 당시에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으로부터 이런 걸 받은 적이 없다 뭐 이런 구체적인 워딩보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뭐 그 당시에 제보받은 대화창을 다 지웠기 때문에 그게 뭐 기억도 안 나고 확인도 안 되고 그런 뭐 공익 제보한 사람을 뭐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약간 좀 물타기 같은 답변인 아니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저도 봤는데 특정하게 어떤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의원실에 있다 보니 정말 많은 공익 제보가 들어온다. 오면 의원실 자체 내에서 해결할 것보다 당 차원으로 건네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것들은 그냥 모아서 보통 전달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억이 나지 않는 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 본인이 손중성 당시 정책관이 고발장을 준 거를 기억을 못한다. 그러니까 워낙 아니, 많이 오니까 그대로 전달말 통로로 패스만 했기 때문에 아니, 그게 그런 아니라 얘기인가요? 제보받은 방을 또 다 대화방을 지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 수가 없는 게 모르는 사람이 오면 예. 그런 말이 있는데 두 분이 아는 관계라고 지금 예. 얘기들 하잖아요.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대한 기억이 없다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감찰 결과를 봐야 되지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예. 지인들 간에 소통된 것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건 그냥 그런 일이 없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손준성 검사랑 김웅 지금 이제 현 의원이 사실 사시 39회 연수원 29기 동기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연수원 다닐 때만 해도 막 1000명 이랬는데 그 당시엔 훨씬 인원이 작았고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적도 있는 예. 나름대로는 이제 그 업력이 있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 의혹이 나온 거잖아요. 사람 이름까지 특정해서 날짜까지 특정해서 그러면 뭐 사실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만약에 사실 무근이라고 하려면 뭐 그 당시 전후에 이 손중성 검사랑 만난 적도 없고 연락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실 명확한 예. 거기에 대한 뭐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근거 자료 제시해주면은 이 의혹이 뭐 확산될 일이 없는데 이게 내용 자체가 뭐 당시 뭐 이런 자료를 전달받은 대화창을 모두 지웠기 때문에 내가 누구로부터 이걸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이제 모호한 측면이 있는 거죠. 아니 그 내용도 사실은 냉정하게 한번 좀 이렇게 서면이나 이런 걸로 확인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아는 얼굴인데 네. 그러니까 김웅이랑 손중성 검사 네. 아는 사람인데 기억이 없다면 없어서 이제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이다라고 아니 보시는 그 건데. 사안이 보세요. 이 사안은요. 예. 뭐 이게 뭐 상황이 좀 변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면 제 지인이 그런 일을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건넸다고 한다면 예.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함이 남아 있거나 은폐를 해야 되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그렇지 그냥 단순히 기억이 안 나는 사안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금 김웅 의원은 유승민 캠프 에 있잖아요. 유승민 예. 후보님 캠프에. 그리고 지금 뭐 유승민 후보님이랑 윤석열 후보님은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서로 또 경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런 일이 없다라는 부분에 전 무게감이 좀 실리고 있어요. 뭐 근데 이게- 유승민 캠프에 있는 건 지금 있는 일이고 그 당시에는 이 고발장의 타겟은 여권 인사들 그리고 뉴스타파나 MBC나 뭐 이런 이제 언론사들이었기 때문에 그게 윤석열 후보를 뭐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권에 대한 공격이었잖아요. 아니 근데 윤석열 후보랑 긴 기간을 같이 있었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검사분들이랑 친분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같은 국회에 있다고 해도 300명이 다 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무언가 지시를 받고 건네받고 할 정도의 관계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도 뭐- 강렬한 기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강렬한 기억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그것도 좀 애매한 답변이잖아요. 대화창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제 보통은 네. 그 사법고시 기수가 같고요. 네. 연수원 기수가 같고 네. 심지어 같이 검사였고 검사이면서 같은 직업에서 근무한 적까지 있으면 이게 뭐 우리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 친한 건 아니잖아요.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예요. 제가 김웅 의원이랑 친한지 안 친한지 이번 걸로 결판 날 것 같습니다. 보통 네. 어떤 제보가 들어오면 모여봐 해가지고 얘기하는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제가. 예. 근데 저거 제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네. 들어봐야 될 거. 이게 뭐 쟁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측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사정보 담당관이 그런 역할도 되긴 하는데 또 검찰 내부의 얘기도 뭐 가까웠던 사이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측근이 만약 했는데 거기에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랑은 상관없이 이 측근이 당시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수사 정보를 활용한 고발장이 사실이라고 전제했을 때 만약에 그럴 그게 가능성도 있긴 사실이면 있잖아요.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말을 하겠죠. 음. 근데 이 어떤 대검의 조직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수사정보정책관이 중간에 어떤 부장검사나 예컨대 뭐 반부패 예. 부장이라거나 이런 사람을 끼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직속이죠. 당시 직제로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기관인데 예를 들면 우리도 뭐 의원실에 보좌관님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 뭐 전혀 모르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였다라는 게 좀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단 뭐 윤 총장 측은 윤 후보 측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얘기했고 손중성 당시 수사정보 정책관도 황당한 내용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것도 없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썰을 딱 픽하고 말아야 되는데 네. 오늘 나온 요만큼의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소설을 아. 쓰는 긴 시간을 쓰고 있다는 걸로만 봐서도 예. 아직 정확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설을 쓰진 않았는데요. 일단 뭐 오전에 보도가 됐고 네. 저희도 이제 나오는 게 김웅 의원의 대답이 사실 약간 불명확한 것도 있어서 약간 인정하는 고발 자체를 접수한 건 인정한 건 아니냐라는 근데 게 제가 있어서 그걸 다 못 보고 왔나 봐요. 제가 본 것은 단호하게 그런 일이 없었고 그다음에 오는 어떤 민원이나 뭐 고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실에서 할 거, 당에서 할 거 보통 네. 거르는데 기억이 없다. 전 이렇게 본 거를 예. 왔기 때문에 지금 얘기는 이게 본인이 진짜 그렇게 얼버무린 건지 왜냐면 똑같은 사람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그 부분. 사실 이게 핵심은 오늘 이준석 대표는 당에서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청부 고발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당에서 접수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당시 검찰의 수장의 최측근이 검찰이 확보한 그쵸. 이 수사 정보를 활용해서 정치권 인사에 고발을 하려고 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고 쟁점인데 그 부분 이제 손중성 검사나 이런 부분들이 검사랑 이런 분들이 이제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아마 내일도 또 얘기가 커질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영호님 썰픽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3위 3위. 3위 하겠습니다. 예, 3위 별값이 값. 은값이다. 네. 예. 땡값. 예. 아니 저는 저것을 보면서 굉장히 거친 발언을 쏟아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윤건영 의원님 저 어제도 뵀는데 아, 사실 그래요? 이런 발언에 강도 높은 발언에 좀 사실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군 장성들이 대부분이 본인의 입심양면이나 출세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일단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이 되긴 했지만 다 국방, 외교, 안보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그 자리에 가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직에서 했던 것들이 사실은 역행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합치면 별이 15개예요. 예. 아니 어차피 거기 가서 만약 줄을 쓴다 그러면 다 경쟁자입니다. 어디 무슨 직을 구할 때 이렇게 우르르르 경쟁자들이 가가지고 여기 투합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명감이 더 가깝다고 느끼고 그래서 전 별값의 저 별이 청와대에 계시는 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괜한 말을 이분이 대통령께 누가 되는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해석을 그렇게 이 의원님이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하실 말이 윤건영 의원이 아마 아는 분들, 그러니까 뭐 그분을 만나본 적 있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예,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런 말을 하지 않는 분인데 아마 청와대에서 뭐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모르는 내막도 있고 본인이 이제 느끼는 바가 아마 컸던 것 같고 예.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국방 정책이 많은 측면에서 많이 달라졌죠. 예를 들면은 뭐 구타나 가혹행위나 갑질이나 의문사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은폐되다가 지금은 사실 장병들이 휴대폰 반입도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제보, 투명성이 높아지는 그런 변화도 있었고 장병의 뭐 월급 같은 것들의 뭐 대폭 인상이라거나 뭐 복무 기간도 3개월 단축하면서 또 뭐 글로벌 파이어 파워 예. 뭐 이런 어떤 지표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군사력 수준이 뭐 2017년에 비해서 5계단이나 올라서 지금 세계 6위고 이런 이제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국방 정책에서 이런 새로운 변화나 시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뭐 좋은 평가를 하고 거기에 같이 합류해서 하던 분들이 이제 정권 말기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얼굴을 바꾸면서 뭐 마치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 줄타기를 뭐 다른 줄로 바꿔 타는 거에 대해서 아마 개인적인 좀 감정이나 이런 좀 속상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누워서 침 뱉긴 게 지금 그 이소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 제가 억셉트를 하더라도 군의 목적이 그럼 그것이냐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서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이게 총살되고 소각됐어요. 그리고 이 삐라 김여정 하명법으로 국회에서는 불리거든요. 예. 그냥 또 삐라도 금지됐어요. 아직도 전 세계에 있는 인권단체들이 서해상의 우리 국민 소각된 건에 대해서 아직도 항변하고 있고요. 삐라 금지법도 표현의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끝없는 성추행, 거기에 의한 자살. 예. 지금 보면 군의 기본적인 목표와 존재 이유가 뭐냐를 우리가 지금은 재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어떤 병영 안에서의 민주화는 더 선진화될 때 의미가 있지만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평화라는 것은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리드할 수 있는 거지 말로만 평화를 하면서 군대를 허약하게 만드는 나라가 평화를 지킬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는 예. 객관적인 하나만 팩트하고도 더 좀 말씀을 다른 것 드리면 같아요. 결국 대한민국을 안보, 외교, 국방을 지켰던 모든 수장들의 상당 부분이 다른 쪽의 윤캠프로 갔다라는 것은 그냥 폄하하기 이전에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찔리는 거구나. 근데 대통령을 생각하신다면 하시지 말았어야 될 발언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근데 뭐 말씀하신 뭐 군사력이 마치 악화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 객관적인 평가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요. 사실 복무기간을 3개월이나 단축하면서 군사력의 어떤 세계적인 평가에 있어서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분은 또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하나만 뭐 더 드리면 제가 암호학을 전공해서 군인들이랑 굉장히 친한 삶을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장성들이 전역을 하시면 어떤 모임이 있냐면 그 책을 모아가지고 현역병들한테 독서를 하기 위해서 봉사하시는 모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가서 책도 주고 어떻게 병영 활동하느냐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라 그러셨냐면 포를 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제대하기 한 6개월 남았는데 선배랑 대화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포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어디까지 해봤냐라고 했을 때 그 군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 조만간 전역하는데요. 한 번도 포를 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로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저도 뭐 끝없이 할 수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네. 말이냐면 뭐 이게 객관성에 대한 얘기는 안 한다는 거 제가 인정하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군의 어떤 위상, 군의 기강, 그다음에 우리 군인들의 전투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계량화된 숫자는 없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일련의 여러 사태를 봤을 때 기강 회의부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많은 그거는 국민들이 이영 의원님의 생각하실 주관적인 거예요. 평가이신 걸로. 성급한 일반화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요, 제가- 부대는 포병이 사실 훈련을 많이 하는 포병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요, 근데 훈련을 많이 최근에 하는 포병도 있을 수도 있고. 여의도연구원에서 진보와 보수 정당이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국방과 안보에 대해서는 보수를 예. 기대한다라는 데이터도 나온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야 이제 일반적인 다음 얘기죠. 주제로 또 넘어가야 네. 되니까 이게 썰픽 원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졌네요 오늘. 중요한 세 주제. 번째 주제 자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책 얘기를 하셨는데 승부사 문재인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4월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퇴임을 했었는데 14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책으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편집본의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 몇 가지 내용이 뭐 약간 논쟁적 주제가 돼서 이 부분을 좀 잡았습니다. 몇 가지 일단 이제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한 부분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다고 하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다음 날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내용을 보면 개인적으로 아프다. 정말로 인생 무상 허망하다. 목숨으로 책임진 건데 조문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강민석 전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문을 직접 하려고 했는데 당시 이제 측근 참모들이 만류를 해서 조문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도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인 정말 대통령은 가장 공적인 자리죠. 그런데 좀 부적절했던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적도 일부 나왔거든요.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분의 책 가본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예. 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사실 이 뉴스 기사를 보고 예.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다고 처음 든 생각은 지금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디에 가서 공식적으로 공개된 발언이나 내용이 아닌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발언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는 예. 첫 번째는 이게 업무상 기밀 누설이 될 우려가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그 두 번째는 지금 현직 대통령인데 지나간 일이면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뭐 해명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 청와대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뭐 인사에 관한 거든 사람 품평에 관한 거든 모든 것들은 사실 굉장히 예. 그걸 확인해 주기가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나 그 내용을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팩트 체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의 책 내용만 의존해서 사실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까지 대통령의 임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청와대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들을 펴내는 것이 네. 적절한가. 아니 저는 이 발언 적절하지 않았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디서 이 발언을 하셨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공식 석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렇죠. 그냥 참모들 사이에서 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그 정도는 대통령도 사람이신지라 가까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 이 발언 중에 대통령 발언 중에 그 깽판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예. 저는 강민석 전 대변인이 청와대에 깽판 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굳이 이 얘기를 왜 해서 대통령을 굉장히 이렇게 좀 곤란한 상황에 몰았는지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현직인데 아직도 대통령이. 네. 예.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국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라는 걸 기자회견에서 하시는 바람에 예. 굉장히 논란이 컸었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럼 김유신 장군 청년기 때 MR을 친 것은 이거 성격 파탄자인 것이냐. 예. 리더가 어떤 자리에 이르면 대의라는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없던 논란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대변인이면 복심이자 입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건 안 해도 되는 걸 책에서까지 써가지고 논란을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 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말씀으로는 요 이제 내용에 담겨 있는 걸로는 예. 문재인 정부가 정말 뭐 코로나 대응도 굉장히 잘하고 뭐 너무 성과들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명받지 못하고 이 노력들이 평가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서 이제 그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 책을 아마 냈다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이영호 의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에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발간하시는 게 대통령을 위한 건가라는 생각은 좀 항상 저도 뭐 듭니다. 선의로 해도 결과가 꼭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를 돌아가는 이치를 다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된 발언도 개인적으로는 뭐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그쵸. 이제 이영호 의원님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대통령이란 자리에서 그때가 얼마나 예민한 이건 뭐 사적인 자리에서 그쵸? 얘기하는 얼마나 거니까요. 예민한 상황이었냐면 온 국민을 국어 공부시킨 게 피해 호소인. 아니 피해자는 뭐고 피해 호소인은 뭐지? 예. 이걸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요. 특히 민주당의 여성원들 중에 이 여권이나 시민운동 하셨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단톡방을 만들고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따라서 대통령을 좀 이렇게 보위하는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런 부분을 굳이 건들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참 저는 왜 이렇게 청와대를 향해서 깽판을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구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 뭐 해명이나 확인해 주실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적절하냐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를 굳이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나 또 책 가편집된 내용 중에 소개해드릴 뿐인데 이건 뭐 굳이 얘기할 건 없고
아마 강민석 전 대변인이 지금 상황에 빗대서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개인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2004년 총선을 거울 삼아야 된다라고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한 뒤에 2004년이면 열린우리당 때 탄핵 국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할 때잖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의석수에서 선을 넘으면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이 생긴다. 국민이 실어준 힘을 엉뚱한데 낭비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지난 총선 이후에 문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예, 오늘 뭐 문재인 강민석 전 대변인이 쓴 내용까지 여기까지 소개를 했고요. 오늘은 두 말씀을 이것도 또 한번 무덤을 판 거죠. 지금 여소 예. 여대 야소로 진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거를 개혁의 현실성을 지켜지지 않았을 때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 반면교사하자고 했는데 근데 요거는 여권에서 예.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열린우리당의 108번뇌를 반복하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 얘기죠. 그렇죠. 108번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라이브.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6살 강윤석의 신상 정보가 오늘 오후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제2의 강윤성을 막기 위해서 소재 불명의 성범죄자를 집중 추적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애초에 강력범죄자에 대한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이제 강윤성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전자발찌의 허점, 그리고 소재 불명에 대해 범죄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강윤성 외에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람이 3명인데 그중에 또 1명은 2년째 못 잡고 있다면서요? 먼저 2년째 못 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9년 10월 25일 날 성폭행을 범죄를 저지르고 사실 이제 지금 도주 중인데 한 2년 가까이 2019년이니까 2년 정도 지났죠. 울산 자택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달아났는데 이게 좀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지도 몰라서 관계자들이 이제 이 사람을 찾는데 이제 시간을 많이 소비를 하고 그날 6시 48분쯤 전자발찌마저 이렇게 끊고 이제 지금 잠적을 했는데요. 사실 이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또 오늘 공개 수배를 했죠. 마창진이라고 2011년 이것도 참 너무 나쁜 사람인데. 그러니까 뒤늦게 나온 거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그래서 2011년에 이미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하고 이게 5년 동안 이제 그 교정시설에 있었어요. 나오면서 7년의 전자감독을 받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지난 이제 복역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그러니까 지난 7월쯤에 이제 동네에 있는 또 여자분을 성폭행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 수사 중이잖아요. 네. 수사 중이면 좀 성폭행 수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처 안 됐는지 그 수사 과정에 또 전자발찌를 끊고 압박감을 느껴 도주한 것으로 이제 나오니까 과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맞느냐라는 점이고 마지막 한 사람만 더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사기 사건이에요. 지금 이제 전자발찌가 좀 확대돼 가지고 가석방된 사람에게도 전자발찌를 붙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전자발찌 붙인 상태에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것도 제일 처음에 가석방 호송 중이라고 말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석방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뭐 전자발찌 훼손을 했는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오리무중인 사람은 사실상 3명인데 법무부 입장에서는 이미 전자감독 장치가 아까 2019년인 사람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빠져서 아마 공식 브리핑에는 2명으로 나와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 관리가 너무 소홀했다는 지적이 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관리라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자발찌라는 거는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위치를 점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럼 네. 알려주는 거라면 그 점이 상실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종래부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부착 명령을 받은 전자발찌를 강화시켰습니다. 강화시켰는데 정말 전자발찌를 끊겠다고 마음 먹는 사람은 이거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제가 좀 고민했던 거는 전자장치에 누가 이렇게 딱 공격을 가하면 그 순간부터 원인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업용 카트칼로 끊을 때 이게 1, 2분 만에 끊기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렇게 그 물리력을 가한다면
물리력을 가하는 순간부터 여기 워닝, 그러니까 이 전자발찌가 훼손되고 있다는 걸 좀 알린다면 분명히 그 사람이 그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순간 출동을 해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왜 그 부분이 좀 열리지 않았느냐라는 점은 지금도 조금 아쉬운 점이고, 그래서 제재를 강화하는 건 강화하더라도 그것이 훼손되는 순간부터 국가공권력은 즉시 그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사람에게 출동할 수 있도록, 그 지금은 보호관찰관에게 특별사법경찰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는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잖아요. 근데 6월 8일부터 부여를 했기 때문에 수사도 할 수 있고, 다만 이게 그 보호관찰관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전자감독 장치를 보는 사람은 281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감독 장치를 딱 보고 자기가 달려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굉장히 많은 경찰의 숫자가 있고, 경찰은 경찰서도 있고 지구대도 있고 파출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그 사람과 근접거리에 빨리 연락해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법 공조 시스템은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기관의 이익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 바로 즉시 그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법무부에서 이제 전자발찌를 함부로 훼손할 수 없도록 더 강화해서 만들겠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제 범죄 예방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뭐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네네. 얘기겠죠. 근데 이런 방법들로 전자발찌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메꿔질 수 있다고 보세요? 전자발찌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전자발찌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전자발찌는 만능의 옵티머스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강화할 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어딜 것이냐. 과연 전자발찌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걸 끊기 힘든 점을 더 강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전자발찌가 점으로 사람의 위치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정보를 담는 것을 고민할 것이냐. 이건 또 굉장히 많은 국민들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그 사람이 위치에 있는 점을 알잖아요. 하지만 범죄의 징후를 알려면 많은 좀 생체 정보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또한 굉장히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전자발찌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 위치만 알고 있는데 조금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자발찌를 차고 자기 집에서 범죄 저지를 수 있잖아요. 이미 저질렀고. 그렇죠. 그거 우리가 이번에도 강윤성의 그렇죠. 첫 경우에는 번째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피해자가 그렇게 해서 유명을 달리하는데 과연 그거를 전자발찌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정말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슈퍼 울트라 AI가 나오더라도 그건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발찌가 할 수 없는 부분, 즉 전자발찌를 끊고 세상에 나와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과연 전자발찌에 기대서 세상 밖으로 내어보내서 우리와 같은 일반 시민에게 조금 생명과 재산과 안전에 위험을 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개선교화의 여지를 두고 그 사람들을 다른 중간 영역, 제3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교정시설과 사회의 중간 단계에 무엇을 만들 그렇기 것인가. 때문에 지금 보호 수용제를 거론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네. 박범계 장관도 검토를 해보겠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그게 그렇다면 재범을 방지하는데 이런 보호 수용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100% 효과는 있겠죠. 왜냐하면 사회에 나오지 않고 시설 안에 있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과 만나야 범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듣기에는 그렇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왜 시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계속해서 나오는 이게 거라고 헌법적 보시는 가치 건지. 질서를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 나오신 분들이 보수용 단선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상적인 논의만 있는데 딱 한 번만 제가 짚고 넘어가면 헌법적 가치 질서에서 그 기본권, 개인의 기본권, 수용자는 형기를 다 살고 나온 자유인이잖아요. 네.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자유 박탈 처분을 할 것이냐, 그건 기본권 침해거든요. 이 기본권과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켜야 될 국가의 의무, 그 공공의 이익과 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 사이의 충돌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보호감호란 역사가 있고, 이 보호감호란 역사는 저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역사예요.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는 형벌이란 이름으로 붙였다가 그 사람이 나오려고 하니까 아니야, 너 보호감호라고 또 너 일정 기간 살아. 그러니까 사실 형벌과 보호감호는 그냥 사기예요, 사기. 이 형벌을 똑같은 건데 그냥 보호감호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의 자유를 무한 박탈했던 경우가 있으니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게 신중하게. 굉장히 신중해지는데 이제 2021년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권의 감수성은 그 당시에 95년의 인권의 감수성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보호수용 시설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 굉장히 아픈 사람에게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경우는 절대로 인권 침해가 아니잖아요. 나와서 그 사람에게 어떤 범죄의 충동이 분명히 낮추어지지 않았는데 그 범죄 충동을 좀 낮추기 위한 치료 시설을 만든다면 좀 국민적 합의가 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중간지대에 놓고 있을지 아니면 전자발찌에 새로운 정보를 담아서 좀 범죄를 억제할지 이런 부분을 열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 이야기조차도 못했었기 때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또 재검토하겠다, 전면 재검토하겠다 입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학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백혈병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백혈병 발병을 우려하기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부가 오는 6일부터 예정대로 등교 확대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도 방역 조치를 통해 등교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특이사항이 생길 경우 비대면 수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이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영장 발부 20일 만에 구속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열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원한 가을바람 같은 뉴스 썰기 시간.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고요. 강지영 앵커가 뉴스를 좀 썰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가 한번 역할을 바꿔보자고 했었잖아요. 네. 오늘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걸로. 네. 자, 준비해 오셨죠? 네, 준비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앵커 같아지신 건지 기분 탓인가요? 이제 앉는 자리가 달라지니까 말투도 달라지네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준비해 네. 왔습니다. We are ready for you. Gulo o barilan o patayan, I will not hesitate my soldiers to shoot you. 네, 오늘 준비한 키워드 두테르테입니다. 네, 방금 보셨지만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인데요. 네. 왜 가져오셨어요? 자, 지금 윤석열, 홍준표 두 대선 예비 후보 간의 두테르테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자, 일단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 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자, 그러니까 홍 후보가 지난 31일 SNS에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런 X는 사형해야 하지 않겠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X는 사형시킬 거다. 자, 이렇게 남기자 이 글을 보고서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그걸 잘 파악해서 국회와 협조해서 제도를 잘 만들어 나가는 게 대통령이다. 이런 취지로 좀 윤 후보가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취지의 글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후보가 홍준표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7년 대선이었죠. 그때도 흉악범에 한해서는 사형제를 강력하게 집행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네. 그게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홍 후보 가만히 있었나요? 뭐 반응이 나왔어요? 네, 바로 나왔습니다. 홍준표도 홍 후보는 SNS를 통해서 나를 두테르테라고 비유한 건 오폭이다. 문 대통령이 두테르테고 귀하는 두테르테의 하수인이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 뜬금없이 자기를 이제 두테르테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리고 홍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캠프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반응을 내놨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윤건영, 이재명 캠프 측은 어쨌든 우방국의 대통령이자 정상이지 않나. 그걸 또 비하하는 건 옳지 않다. 또 이재명 캠프 측은 정쟁 소재로 활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감쌌고요. 자, 이준석 대표는 이게 외교적으로 민감한 발언은 아니다.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면 윤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반응을 내놨는데요.
다들 얘기 한마디만 하면 벌떼처럼 말씀하신다라면서 불쾌감을 또 드러냈습니다. 네, 보면 일단 윤건영 의원은 이재명 캠프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필리핀 정부 입장은 좀 확인해 보셨어요? 필리핀이요. 예, 두테르테 대통령 입장. 두테르테 대통령의 입장은 추후에 취재해 보도록 영어 하겠습니다. 잘 하시잖아요. 네, 영어로 한번 예. 메일 써보겠습니다. 취재해서 가져오시고 자 이게 그 2016년이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강한 스타일의 지도자 리더십이 좀 확산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좀 화제가 됐었죠. 특히 이제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가 이제 홍트럼프라고 많이 불리기도 했었어요. 네. 그 당시 기사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 그런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 홍트럼프는 있었지만 뭐 두테르테에 대해서는 뭐 얘기한 게 있었나요, 홍 후보가? 네, 직접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두테르테의 공통점은 소박한 대중 언어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걸 두고 막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제 기존 정치인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또 이걸 막말이다, 뭐 품위가 없다 이렇게 운운하는 건 또 다른 위선에 불과하다면서 굉장히 이런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앵커께서도 아시다시피 두테르테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있잖아요. 강하다는 이미지죠. 네, 공포 정치를 많이 했죠. 마약 사범을 현장에서 총살하고 아까 보셨겠지만 2016년 취임 이후 4,000명 사살 기사도 나오기도 했고 뭐 국민들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쏠 것이다 이렇게 또 막말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로 좀 직설적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과 실제로 공포 정치를 하는 두테르테 대통령을 좀 같이 정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뭐 좀 전에 강 앵커가 영끌 인터뷰도 했었지만 요즘에 좀 잇따라서 좀 강력한 그 흉악범죄, 강력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자, 이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건 확실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 후보의 이런 사형제 주장에 대해서도 약간 여론의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견들을 좀 살펴보면요. 어쨌든 뭐 나쁜 사람들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형제도가 부활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고요. 또 통계로 볼 때 사형이 존재하는 미국이나 일본이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된 우리나라보다 강력범죄 발생률이 적은가?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걸 보면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여론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준석 후보가 전당대회 할 때 대선에 대해서 이제 흥행이 목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가 떠올라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때 공약했던 게 토론 배틀이었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하나 정립해뒀다 이렇게 봅니다. 우선 두 후보가 사형제에 대한 생각은 좀 다르다는 것이 이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되는 두 분만 여기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은 정당 토론 사상 초유로 2대2 팀 토론 배틀 성사 가능합니다. 지금 그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2대2 토론할 수 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10월 8일 날 2차 컷오프로 4명으로 지금 후보를 추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4명을 추리게 되면 그 안에 윤석열, 홍준표 이 두 사람은 당연히 들어갈 거고 나머지 두 사람이 누굴지 모르겠지만 보자라는 얘기 같은데 약간 당대표가 4명 중에 2명을 이미 확정해버리는 약간 그 천기누설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미 4명 중에 윤석열, 홍준표 두 사람은 들어갈 것이다라고 확정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나머지 두 사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형제란 이 어떤 정책적인 이슈만 가지고 원포인트 2대2 배틀. 그러니까 토론을 좋아하는 이준석 대표 아마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다른 후보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서로 이렇게 싸우는 느낌보다는 이런 정책적인 이슈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더 나쁘지 않고 보기 좋다 이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흥행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도 보이는데요. 사실 한국은 사형제가 있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집행된 게 김영삼 정부 때 199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판결은 꾸준히 내려지고 있지만 20여 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국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홍 후보가 띄웠던 사형제 관련 논의 뭐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으로도 진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뭐 잘 들었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바꿔서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와 추후에 좀 협의를 해보시죠, 밖에서. 아주 좋습니다. 예, 오늘
가을바람처럼 시원한 강지영의 뉴스 썰기 끝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치 현안에 대한 해안을 듣고 또 국민의힘 최고위 상황도 살펴보고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 국민의힘 내부 문제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경선 룰 때문에 치고받고 난리잖아요. 치고받기까지는 안 하나요? 아무튼 말로 내부에서 엄청 싸우던데. 뭐 물고 뜯고 하죠. 아, 치고받거나 아니고 물고 뜯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정웅원 선관위원장은 약간은 경선 룰에 대해서 경주에서 준비했던 사항을 다시 수정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준석 대표도 여기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은?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다시 의논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예.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꼭 역선택 방지 문항을 반드시 넣을 것이다, 넣지 않을 것이다라고 결정은 이제 앞으로 선관위가 하겠죠. 선관위가 뭐 내일인가 뭐 며칠 내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며칠 내에 한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6일 날까지 결정한다고 했는데 좀 빨리 땡길 거라고 들었습니다. 아, 빨리 땡겨서 결정할 거라고요. 이게 근데 최고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선관위 결정 사항인가요? 선관위가 결정하면 그걸 최고위에서 다시 추인을 해야 되는 건가요? 최고위원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면. 우리 이제 당헌 당규상 예. 경선에 관한 사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원래 그 경선준비위원회 경준이가 예. 뭐 이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겠다 말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자신들은 아니지. 예. 그것을 거기서 결정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초에 이제 최고위에서 예. 정해주자. 그래서 최고위는 뭐 당초에는 예. 갑자기 힘든 이야기 하니까 기침이 나오네요. 뭐 사례가 들으시면 물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위에서는 이걸 저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으라고 한번 지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이준석 대표가 직접 언론을 통해서도 예. 발표를 했죠. 근데 저 경준위에서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고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지 않겠다고 다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또 우리한테 보고를 했죠. 최고위가 그래서 최고위에서 알았다. 보고했고 우리는 이제 보고받은 안을 선관위가 넘기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정해라고 한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준위 안을 참고해서 그대로 가든 또는 뭐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든 최고회의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테니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결정을 해달라고 이미 위임을 한 상태예요. 당규상 최고위도 권한이 없네요. 당대표도 권한이 없고 지금은 정웅원 선관위원장이 다 권한이 있는 거네요. 그렇게 지금은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예. 경선 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지 말지. 김재원 최고님은 개인적으로 이걸 넣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넣어야 된다고 전에는 보십니까? 제가 확고한 예. 의지가 있었는데 요즘 하도 대선 주자들이 저렇게 각축을 벌이니까 예. 다 잊어먹고 지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아,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게 나의 신상이 이롭겠구나. 원래 역선택 방지 문제를 어필하기 위해서 민주당 선거인단에 가입을 하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역선택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생각을 정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원래 후보를 선출하는 공직 후보든 또 뭐 당내 경선이든 모든 후보를 선출하는 건 투표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 뭐 한 표 차이라도 이기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잖아요. 예.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는 심지어 동수가 나오는 경우에도 연령으로 따져서 그 연장자가 이기도록 하는 예. 규정까지 두고 있어요. 근데 여론조사로 이 후보를 정하는 경우는 당선자를 정하는 경우는 여론조사가 기본적으로 오차도 있고 오차 범위가 있죠. 또 여론조사 문항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같은 문항을 해도 또 조사 회사에 따라 상담원들의 또 반응에 따라서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정확한 측정 자료가 못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고 이제 여론조사라는 방식을 선거의 대용으로 도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역선택이든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근데 뭐 현실적으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예.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론조사가 뭐 공정한 방법이라고 도입을 한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오차도 있고 무슨 뭐 저 상담원들의 또 저 문제도 있고 예. 뭐 마킹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역선택 문제도 불거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아예 역선택 방지 문항을 넣는 것이 이 당규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우리 당은 이제 넣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죠.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내 선거에서 할 때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당내 선거할 때는 이렇게 한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중요한 문제긴 한데 이 문제의 결론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예. 괜히 뭐 옳고 그르고 또는 내 의견이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좀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후보들 간에 첨예하잖아요. 유승민 그렇습니다. 후보 측 같은 경우는 역선택 조항을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넣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사퇴하라. 그러려면 아예 캠프로 가라. 반대하는 역선택 조항을 찬성하는 쪽이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랑 최재형 후보 캠프니까 그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후유증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고위에서 입장은 뭡니까? 뭐 후유증이 없도록 하여튼 저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결정을 해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모든 후보들이 이제 그에 따라야죠.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규칙 위반이죠. 예, 알겠습니다. 역선택 관련해서 처음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게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추미애 후보가 좋다, 추미애 후보를 찍겠다는 게 역선택 아니냐라고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여서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한 인터뷰에서 네. 나는 축출됐다 그 선거인단에서 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죠. 그래서 여러 번 뭐 방송에 나와서 축출되었다 하길래 확인했냐 하니까 확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에 직접 확인했냐? 확인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하길래 다른 방송에서 문제 제기하길래 난 사실 쫓겨났다 했는데 민주당에서 뭐 안 쫓아냈다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뭐 쫓아냈다가 문제될 것 같으니까 몰래 다시 집어넣고 저러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강기정 수석이 그냥 이제 저보고 농담 삼아 이야기한 것인지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일단 뭐 김재원 최고님 입장에서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얘기니 철석같이 믿고 나를 쫓아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겠군요. 그리고 당에 또 확인했다고 하니까. 확인했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짓말 안 하거든요. 저희 기자가 그 통화를 해보니까 예능으로 얘기한 걸 뭐 다큐로 받아들이냐 이렇게 또 얘기를 강기정 전 수석이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이제 사적으로 한 번쯤 하면 예능으로 받아들이는데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 그런 게 또 아니죠. 저희 패널 중에 한 명인 강훈식 경선 기획단장에게 물어보니까 자동 추출 시스템이 없다. 우리가 김재원 최고위원만 콕 집어서 축출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시스템상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거인단에 아직은 그러면 백혜련 의원도 들어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표를 하실 겁니까? 근데 뭐 블랙 컨슈머니 그런 이야기를 또 어렵게 그렇게 블랙 컨슈머. 미우면 그냥 밉다고 하지. 투표 글쎄 뭐 이렇게 밉상을 받으면서 투표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하여튼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약 50만 선거인단 중에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사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가 됐던 얘기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손준성 수사정보 담당관이 당시 정책관이 작년 4월 총선 전에 김웅 송파갑 후보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유시민 그리고 최강욱 몇몇 여권 3명입니다.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청구해서 접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윤 후보가 만약에 시킨 거라면 이거는 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없을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여권 후보들이 이낙연 후보가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사실이라면 이야기하는데 사실인 것도 밝혀지지도 않았고 만약 사실이라면
만약 누구가 살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그에 꼭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밝혀진 거라고는 기껏 이제 뭐 고발인란이 피어져 있는 고발장. 예. 그게 이제 언론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터넷 언론에 하나 나와 뉴스버스에 있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처음에 만들어서 전달했다고 지목된 사람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나는 그런 거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뭐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거고. 예. 그 손모 그 검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달받았다는 김웅 의원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주는 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는 것이고. 예. 그러면 그 김웅 의원이 지금 윤석열 총장을 가장 비난하고 있는 그 유승민 후보 캠프의 예. 유력한 지금 참모죠. 참모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도 뭐 엄청나게 그 비난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을. 만약에 이분이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본인이 나서서라도 이런 게 실제로 있었고 윤석열은 후보직 사퇴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본인이 인간적으로도 예전에 아니 뭐 인간적은 둘째치고 지금 뭐 인간적이라면 지금 뭐 검찰에서 같이 근무했을 때 뭐 나올 때도 뭐 차 한잔 같이 했다고 하지 했다고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와서 하는 거 보면 뭐 상당한 원수지간처럼 보이던데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있는 분이 모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그냥 법률지원단에 오는 거는 다 보냈다. 예. 그러면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일단 이제 뭐 정확히 밝혀진 건 고발장이 있는 거고. 아니 고발장이란 것 자체도 네. 누가 작성했는지 어디에 작성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뉴스버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고발장을 손모 아니,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이 근데 그분이 작성해서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손모 수사정보기획관이 작성해서 김웅 의원에게 줬다고 하는 네. 것을 그러면 누가 이야기를 한 겁니까? 누가 이야기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현재 겉소스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웅 의원이 네, 그 고발장 제가 받았습니다. 저쪽에 그 사람한테 받았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의혹들을 조금 두 의심들을 번째는 예를 들어서 예. 받았다는 뭐 자료가 실제로 당에 전달돼서 당에서 고발을 했다면 이게 뭔가 근거가 있겠다 하는 건데 예. 고발된 자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에 접수된 건 없고. 근데 만약에 당에도 지금 이게 내용도 없고. 오전에 이제 큰 이슈가 됐는데 김웅 의원이 사실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딱 봐서 아는 사람이잖아요. 손모 검사랑 이제 동기니까 손중성 검사인데 동기니까 아는 사람인데 줬으면은 그걸 알 거고 뭐 그냥 뭔가 막 했는데 난 모르겠어 이런 대답이 아니라 그런 사실이 없으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식적이지 않냐라는 거죠. 아니 지금 선거판에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제가 그분에 대해서 예. 그분 답변에 대해서 예. 진실관계를 가릴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은 예. 김웅 의원조차 이 고발장 내용 자기는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결론적으로. 그러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취재를 한 분이 이 사실을 누구한테 확인을 했는지 손모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한 그 과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 사람을 밝히고 그 사람이 나와서 이거 사실은 이런 경과로 간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다음 단계가 되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요. 저희가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 저희도 이제 그런 취재가 있을 때는 첫날 이만큼 딱 내보내고 그다음에 여기 이게 문제가 이건 뭐냐라고 하면 그 다음날 준비했다 내보내거든요. 미리 준비해놓고. 그래서 뭐 한 10번쯤 계속 나온다면 좀 나올 것도 같아요. 그리고 좀 나오면 그때 가서 또 우리가 다시 또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예. 일단 지금 상황은 아무 의미 없는 자료예요. 근데 만일에 수사 정보를 활용했다면 만일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보도는. 그 만일에 대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만일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예. 그 기자는 처벌받아야 돼요. 똑같은 이야기죠.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그 기자가 그러면 근거도 없는 것을 저렇게 근거가 예.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면 그거는 또 어떡할 겁니까? 그런 만일이라는 가정을 두고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고발장은 들어가 있고 고발장에는 실명 판결문이 들어가 있고 보도에 따르면 이 실명 판결문은 일반인들은 잘 구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력을 동원해서 확보한 정보를 고발에 활용한 것 아니냐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정도면 사실 약간 합리적 의심의 단초는 있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확보할 수 있는 정보가 그 고발장에 담겼다고 하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 판결문 자체가 그죠? 예. 그 피고인의 이름이나 참고인의 이름을 지우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나온 그 내용으로 보면 워낙 유명한 분들이라서 예. 거기 뭐 피고인, 참고인 A, B, C, D로 표시해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정보도 아니고 실제로는요. 예.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대체로 실명 판결문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크게 저는 그것이 유력한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좀 더 일단 윤 전 총장이랑 윤석열 후보죠.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26분 뉴스룸이 이제 잠시 후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신상에 공개된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강윤성 관련 소식입니다. 법원이 강 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울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취재 결과 강 씨는 지난 수감 기간 동안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의 대상으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4월 남양유업은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며 근거 없는 발표를 해서 식품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남양유업 이광범 대표이사 등 4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고요. 계속해서 뉴스룸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